올웨더 투자하는 동생에게 2020년 3월 10일 촬영한 영상이고요. 저는 김단태입니다. 올웨더가 뭔지 모르시면 이 위의 영상을 확인하세요. 친한 동생 중에 창원에서 한의원 원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서킷 발동했는데 후덜덜 무섭네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역시나 그냥 올웨더를 믿고 보고 이때다 싶어서 VT를 추가 매수하면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러면 의미가 없어지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쉽게 답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이 친구의 질문과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들을 합쳐서 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서킷 브레이커를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나요? 서킷 브레이커가 한마디로 주식이 폭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장이, 사실 미국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장이 지금 대폭락 중이죠. 제 생각엔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분석 고민의 시간이 너무 짧고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블로그에 올웨더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쓴 적도 있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투자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올웨더를 투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올웨더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도 그렇고 장의 급락도 그렇고 신경이 별로 안 쓰이는데 첫 번째로 신경이 별로 안 쓰이는 이유는 1926년부터 제가 백테스트라는 걸 했습니다. 백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1926년으로 돌아가서 같은 전략을 제가 해보는 거죠. 올웨더 이 비율에 맞춰서 사고 파는 전략들을 1926년부터 2018년까지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대공황 시절 1929년부터 32년까지 있었던 대공황 시절을 간단히 봐도 미국 주식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0% 떨어졌는데 올웨더 전략은 1930년과 31년에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큰 손실이 없었거든요. 대공황도 물론 가장 힘든 시절이었지만 어쨌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죠. 세계 2차 대전을 봐도 1940년과 41년에 미국 주식이 거의 10%씩 빠졌으나 올웨더는 손실을 기록한 해가 아예 없습니다.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지만 미국 주식은 73년에 마이너스 16%, 74년에 마이너스 25%가 빠졌지만 올웨더는 별로 빠지지가 않았죠. 이외에도 뭐 닷컴이나 서프라임 모기지들도 있는데 심각했던 금융위기들이랑 올웨더의 당시의 수익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보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벤트들, 물론 뭐 미국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벤트가 얼마나 소소한 이벤트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이게 세계 2차 대전의 재앙급일까? 서프라임급일까? 물론 나중에 서프라임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까지는 좀 별로 들지 않고 좀 더 심하게 생각해서 서프라임급이라고 해도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바꿀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보는 거랑 저는 코스모스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긴 장기 시계열을 보면 볼수록 90년 이상의 데이터를 보다 보면 최근 1개월이 얼마나 하찮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전 우주를 보다 보면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티끌만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이 있죠. 야, 올웨더 포트폴리오 과체적화 아니냐. 네,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백테스트가 또 과거고 미래와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올웨더 자산 배분을 구성할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진보적으로 액티브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최대한 패시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적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친구의 두 번째 질문, 이때다 싶어서 VT를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VT 주식 차트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올 만해요. 최근 한 달 만에 전 세계 주식의 시가총액 가정으로 투자하는 VT 같은 경우 약 마이너스 17%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고점 대비 떨어졌으니까 싸 보이죠. 자, 저의 답은 뭐냐면 VT가 지금이 바닥이고 찍고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미래는 모르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의 투자 원칙이 뭐였는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투자 원칙은 뭐였냐면 VT는 리밸런싱 할 때 외에는 매수 매도하지 않는다입니다. 맞고 틀리고의 이슈가 아니고 어떤 철학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꼭 VT뿐만 아니라 올레더 자산 배분 투자할 때 저의 원칙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설정한 고민한 전략을 명확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비율을 바꾸지 않겠다. 그런데 차트를 봤더니 그냥 싸 보이는 건 명확한 이유는 아니죠. 네, 즉흥적인 이유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 그리고 리밸런싱 원칙이 있는데 그 리밸런싱 원칙은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고 또 어떤 경제 전망을 듣다 보면 자산 배분 전략의 비율을 바꾸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킹갓, 뱅가드께서도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중간에 개입을 할 때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서 2012년도 조사를 해봤고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만 8천여 개의 계좌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건드린 사람과 계좌를 안 건드린 사람의 수익률 비교를 했죠. 누가 더 수익률이 높게 나왔을까요? 아실 것 같죠? 계좌를 안 건드린 사람이 연평균 1.33% 수익률이 높았어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내가 계좌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선택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자산 배분을 하는데도 말이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원칙을 설정하시고 그 원칙대로 행동하셔야지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웨더 같은 자산 배분의 리밸런싱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것 역시 킹갓 뱅가드에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Best Practice for Portfolio Rebalancing이라고 해서 2015년 11월에 나왔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리밸런싱 주기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가져가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는 게 뱅가드의 결론이고요. 다만 threshold가 5%면 한번 리밸런싱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뱅가드의 의견인데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리밸런싱을 monthly로 할 수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quarterly, 분기별로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annually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리밸런싱을 자주 해서 수익률이 딱히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average annualized return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률이 그닥 그렇게 향상되진 않아요. 오히려 결과만 보면 쿼터리로 한 게 수익률이 가장 좋죠. 그리고 변동성은 오히려 애뉴얼리로 한 게 가장 낮았고요. 물론 과거 결과긴 합니다. 이게 192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를 백테스트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글로벌 주식 50%, 글로벌 채권 50%를 합쳤을 때의 백테스트 수익률이에요. 물론 수익률만 보면 never 리밸런싱 안 한 게 제일 높긴 한데 변동성이 무지막지하게 크죠. 변동성을 낮추고 수익률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더 좋으니까 당연히 저는 애뉴얼리나 쿼털리를 더 추천드리고요. 또 이 네버가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평균적으로 글로벌 채권들이 중기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threshold 5% threshold 아까 얘기했는데 5% threshold가 뭐냐면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자산 배분을 한 걸로 시작했는데 주식이 만약에 56%까지 올라갔어요. 채권이 44%까지 떨어지면 이때는 리밸런싱을 하자는 겁니다. 너무 주식과 채권의 괴리가 많이 벌어졌으면. 올웨더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투자한 시점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다 다르겠죠. 여기선 주식이 50%일 때 threshold가 5%였으니까 여러분들 그 비율에 따라서 다르겠죠. 10% 할당한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이 전체 비중에서 1% 이상 벌어졌으면 그때는 리밸런싱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게 귀찮고 혼란스러우시면 그냥 6개월이나 연 단위로 리밸런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심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자산 배분 마이너 갤러리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서도 방금 제가 말한 threshold 리밸런싱에 대해서 자세히 써주셨으니까 닉네임 달리오님께서 밴드 리밸런싱에 대해서 조금 방금 제가 말했던 threshold 리밸런싱에 대해서 자세히 써주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글은 이 밑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너무 높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또 해주시는데요. 맞고요. 네, 환율이 최근 그 그래프만 보면 좀 높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환의 방향을 알 수는 없고요. 환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기를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환전 시점을 알 수는 없어도 최악의 환전 시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의 방향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환율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는 환 트레이딩을 해야겠죠. 저는 잘 예측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올웨더를 하건 안 하시건 달러가 아예 없으시면 달러를 일부 보유하는 거는 무조건 추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의 순간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원화를 선택하지 않고 달러화 같이 좀 더 안전한 자산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화만 100% 갖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래서 달러화를 일부는 보유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달러 100%를 가져가는 건 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채권의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 특히나 EDB가 최근에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한 30% 이상 올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1차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럼 도대체 그 채권을 비싼 가격에 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서 샀을까요? 바보라서 샀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인 경우들이 더 많은데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겠죠. 어떤 깊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건 맞는데 채권이 비싼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얘기는 참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지만 자산 배분의 비중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채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건 또 다음번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좌 공개를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좌는 제가 3월 끝나면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매주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별 이유는 아니고 계좌를 자주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월 단위 정도가 의미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 지나면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레도가 완벽하냐 뭐 이런 질문들 가끔 주시는데 세상에 완벽한 게 도대체 어딨나요? 그래서 저도 늘 의심하고 있고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올레도나 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저는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 늘 의심하시고 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투자 방식 중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제 입장에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딱히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레도 같은 경우가 95년 정도 제가 백테스트를 했을 때 74번 수익이 났고 21번 손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수익 나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뭐 손해 날 수도 있죠. 뭐 5%, 10%, 크게는 20% 손해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기대값으로 제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5번 하면 74번은 제가 이기니까 100% 승률은 아니더라도 저는 이 게임을 계속 할 것입니다. 저는 평생 복권을 산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복권은 기대값에서 제가 언제나 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값에서 제가 이기는 게임이라면 언제든지 지더라도 돈을 내고 할 용의가 있고요. 저한테 투자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생각해보면 힘들 때 이렇게 장이 휘몰아치고 힘들 때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올레도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적인 자산에 우상향에 베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루하루 가격을 보면서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는데 자산 배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 가격은 노이즈예요. 너에게 원한 건 어려운 부탁이 아니야. 이거 노이즈인가? 어쨌든 일 가격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가격을 볼 때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잔소리가 계속되는데 만약에 하락장이라고 해도 이 경험 자체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순간일수록 자신이 경험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을 직접 한번 글로 써오면 좀 더 객관적이고 또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결정을 호가창을 보면서 제발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MTS는 마치 세이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이렌이 뭐냐면 옛날에 그 그리스 신화인가 어디 신화에 나왔던 얘기인데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세이렌이 막 노래를 부르고 유혹을 하거든요. 그럼 그 선원들이 세이렌의 유혹 때문에 세이렌 있는 대로 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세이렌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귀를 막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이렇게 묶었다는 그런 신화가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들도 세이렌의 소리, 그 MTS의 소리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장중에 가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돛대에 묶고 귀를 막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잔소리를 해보자면 멘탈적으로는 저는 명상도 되게 추천합니다. 저도 명상을 매일 하고 있고요. 명상을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딱 두 사람 때문인데 한 명은 레이 달리오고 레이 달리오는 초월 명상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발 하라리라고 제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윗바사나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명상이 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상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뭐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애 멘탈을 관리할 때는 명상도 참 좋고 명상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코스모스의 비유도 잠깐 했었는데 객관적인 상황으로 이 상황을 좀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좀 더 현명한 결정,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읽어보고 있고 답을 드리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공통된 질문은 한번 영상으로 따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자가 곧 2만을 벌써 또 바라보고 있어서 2만 어떤 이벤트를 또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